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배나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가 어려운 제작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채널 멤버십이라는 특별 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출연진과 실시간으로 소통, 채팅, 광고 없이 영상 시청, 전화 데이트 신청 가능합니다. 채널 멤버십 월 정액료는 한국 기준 약 5,000원입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 방법은 동영상 밑에 표시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댓글 공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가입과 참여,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너무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 인권 탈북자 소재 영화입니다. 출연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송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향수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저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5년째 되는 해이고요. 현재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연기 전공을 하고 있는 배우 이송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2014년에 입국하셨고 작년 10월에 개봉한 폴란드로 간 아이들 다큐멘터리의 주연 배우였죠. 네. 네. 자, 김규민 감독님도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온지가 이제 꽤 됐고요. 북한 내가 살던 집이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예, 그리고 이번에 영화 사랑의 선물 개봉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영화감독 김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9년에 탈북하셨고 2001년에 입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영화 경력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영화로만 한 16년? 예. 단편 영화 찍부터 시작하게 한 16년 됩니다. 상업 영화 중에서도 타짜나 크로싱처럼 잘 알려진 감독, 조 감독도 하셨고. 예, 예. 네. 자, 영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화 사랑의 선물 홍보 및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랑의 선물 홍보부터 한번 해주시죠. 영화 사랑의 선물이 지금 독립영화로는 이제 거의 기록을 다 깨고 있으면서 지금 나름대로 제 기록입니다. 개인 기록. 겨울나비가 500명 들었어가지고 사랑의 선물은 벌써 지금 뭐 7,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또 우리 배나TV 시청자들이 또 많이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좀 극장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현재도 이제 그 명보 아트월이랑 해서 이제 상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더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곧 그 IPTV로도 이제 개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 집이 모르셔갖고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편안히 IPTV로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립영화 중에서도 뭐 원앙소리라든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처럼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악조건 속에서 6,000명을 돌파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독립영화에서 6,000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영화로는 성공을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박이 났냐 이 문제는 아니지만은 영화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이게 솔직히는 우리 그 조국 아저씨 문제만 없었으면은 사실은 정치 이슈에 가려져가지고 이제 너무 묻혀버렸는데 아무튼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꾸준히 그래도 하루에 한 60명씩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익분기점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손익 한 10만 돼야 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했는데 겨울나비가 500명이라고 하셨죠? 예, 예. 와, 겨울나비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한 1년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영화가 뭐 금전적인 문제로 뭐 내가 대출 받은 문제 뭐 그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이게 만들었는데 관객이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요. 이게 열심히 만들었고 뭐 돈은 못 벌더라도 이제 많은 관객들이 봐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내 영화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긍지와 힘을 내는데 이게 사랑해서 뭐 겨울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관객이 이제 극장 관객이 5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IPTV에서도 잘 안 봤어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랬다가 이제
유엔에 가면서 이제 유엔 쪽에서 상영회 하면서 이제 이게 해외에서 갑자기 사방에서 이제 그 소식 듣고서 이제 그 연락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꼭 상영해 달라 해서 뭐 그러면서 겨울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뭐 일본, 홍콩에 갖고 아무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주를 순회 상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많았고요. 네. 사랑의 선물은 뭐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극장 해외 영화제에서 또 이렇게 네. 많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그러니까 좀 솔직히 뭐 금전적인 문제 제외하고는 굉장히 네.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하세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께도 이제 좀 마음의 빚을 갚았다는 그죠. 느낌이 예. 드시겠네요. 그럼 뭐 그게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함께 크라우드 펀딩 해주셨던 뭐 3, 3억 이렇게 해주셨던 분들한테 영화가 개봉도 안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거든요. 돈 줘서 물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물건을 슈퍼에서 팔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돈 준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오픈하고 또 그분들이 함께한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보신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도 이제 마음의 빚은 갚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액이지만 저도 참여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네. 제가 처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에 참여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이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기쁨도 더 있더라고요. 예. 이게 개봉이 되고 이렇게 화제가 예, 조금씩 예. 되는 게 전 정말 소액이지만 이게 참여하는 기쁨이라 할까요? 정말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 생기고 보게 감사합니다. 되고 뉴스를 옆에 계셨구나.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손동작은 북한식 아, 손동작 아닌가요? 북한식 맞습니다. 손동작 맞죠? 맞아요. 아, 제가 어디서 쓰는 질문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많이 씁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할 때 있을 이렇게, 때. 네, 이렇게 딱 받치고. 이렇게 네. 다른 학생 하면 맞아요. 저도 청룡계 학교를 다녀서 지금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영화는 제작, 그러니까 완성 후시 작업까지 다 되고 나서도 개봉관을 못 잡아서 개봉을 못 하다가 이제 국제영화제 20곳에 노미네이트 되고 3번 수상을 하면서 국내에서 역으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는 해외 평가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영화제를 갔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얼마가 들었냐? 그러니까 이제 한 뭐 많이 들어서자 뭐 현물 투자까지 다 해가지고 한 3억으로 찍었다 그러니까 3억이면은 우리 돈으로 얼마나 계산하더니 와 그거 가지고 이걸 찍었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고. 지금 한국은 찍기가 쉽냐?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 영화보다 더 작은 영화를 찍게 해도 이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다면서 그랬던 게 참 슬프면서도 뭐 행복했다 그럴까요? 돈 많이 써서 멋있다는 게 아니고 돈 못 써서 멋있다는 게 그게 좀 슬프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참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관객과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하는데 그 이거 무섭지 않냐 이런 거 찍기가 이게 그쪽 사회가 독재 사회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암살 테러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런 영화 찍어가지고 괜히 무섭지 않냐 해서 뭐 영화 관객이 그런 질문을 하려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뭐 어차피 내용명은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냥 그때 조금 뭐랄까요 야 이게 영화인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 찍은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된다는 거는 참 그랬던 기억들이 남고요. 그리고 이 영화 전체에 어떤 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라든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상 받았을 때 뭐 그럴 때 느낌들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해외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상을 주니까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하고. 이송님은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사랑의 선물을 본 소감, 기억나는 장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 소감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때 살았던 그 땅에서 충심이 맞죠? 효심이 또래였을 때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집에
도착하면은 이제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막 이런 거를 7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효심이랑 같은 나이 또래였는데 그게 생각나고, 그리고 처음에 아버지가 미웠어요. 효심이 아버지가. 욕했어요, 저. 왜냐면 저 아버지 같았거든요. 생각이 나서. 네, 막 욕하다가. 근데 이제,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마음. 그, 표출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아주 작은 자존감이 되고, 그 하락된 자기의 그 내면을 표출을 못하니까, 아이에게 계속 이렇게 막, 그래서, 볼 때마다 효심이가 조금만 가만히 앉아있거나 엄마에게 말을 걸면 계속 닥달질하더라고요. 뭘 시키고. 네, 그래가지고 나도 저랬었는데. 아빠를? 난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그랬어요. 어머. 네, 저는 반대로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효심이도 참 힘들겠고, 아버지 또한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는 아버지 딴의 애정, 아버지만의 그 사랑 방식, 표현 방식이잖아요. 근데 효심이는 참 착하네. 말 참 잘 듣는다. 나도 그때 할 건 다 했지만은 항상 내면에 이제 아버지가 갖는 모든 그 내면의 모든 그 불안감은요, 자식이 다 이제 인수하는 거랑 같은 거죠, 저 땅에서는. 그렇죠. 네, 왜냐면 자기가 그 표현 방식을 이렇게 부드럽거나 온유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내가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내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상처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밖에 나가 울기도 하고 강에 혼자 가서 울기도 하고.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내가 우는지도 몰라 그때. 왜 내가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같아. 외로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장면은 아니었는데 노래를 마지막에 하는 게 효심인가요? 예. 그 효심이 노래에서 저는 또 펑펑 울었어요. 많이 오셨구나. 또 본인 생각이 또 나셔서. 네, 저도 거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효심이를 생각하고 효심이가 부르는 노래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효심이의 노래가 더 기억에 남아요. 네,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효심이 역할을 한 아역 배우가 네. 감독님 친딸이라고 아셨어요? 몰라요. 진짜래요? 네. 너무 귀엽다. 네, 초등학교 3학년 연기도 때. 엄청 네. 잘하던데. 네. 정말. 3학년 때 찍었대요. 초등학교. 네,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잘하던데요. 얼굴도 좀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제작비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그쵸, 불가피하게 맞아요. 네. 쓴 면도 있는데, 근데 연기 잘하죠. 연기 그렇죠. 너무 잘해서 네. 저 어디서 보던 아역 배우인가? 네. 그래서 어디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지? 계속 그러니까요. 찾아보고 저도 싶더라고요. 인터뷰 보니까 그 역할 하려고 많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살도 많이 빼라고 아빠가 못 먹게 살 좀 빼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게 더 네. 현실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참. 박형수님은 어떠셨어요? 영화 사랑의 선물을 본 소감. 저는요 감독님의 첫 작품 겨울나비를 보고 솔직히 너무 끔찍하고 충격을 받아서 잠을 못 잤어요, 며칠간. 그래서 본 것을 후회할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죄송한데 김규민 감독님 작품 나 안 봐야겠다.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감독님이 직접 목격한, 고난의 행군식에 목격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큰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근데 그게 500명밖에 안 봤다는 게 오늘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네요. 근데 사랑의 선물 퍼스트 스텝도 좀 받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사랑의 선물 극장에 가서 봤는데 사람이, 감독님은 이게 북한 인권 영화가 아니라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렇죠. 영화다라고 네. 하셨죠. 근데 방금 성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체제가 인간의 사랑까지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구나. 그 사회에서는
너무 변질된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제가 그 엄마라도 저도 같은 행동을 했겠다. 진짜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네. 방법이 없으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이송님도 말씀하셨고 박향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영화 사랑의 선물을 본 탈북자들의 반응 또 남한 사람들의 반응, 해외 반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탈북민들은 뭐 우리 이제 성우 씨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대부분은 다 그냥 자신들이 어느 단면이라도 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우시고요. 그 개봉하는 날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같이 가가지고 다 우리 교회는 이제 탈북민들만 모이는 교회라서 같이 가서 봤는데 이게 극장이 다른 관계가인데 민폐가 될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은 분들 한 24명이 가셨는데 그분들이 다 함께 우니까 이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탈북민들한테는 뭐랄 말 안 합니다. 그냥 뭐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픔을 자꾸 되새기는 그 뻥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차피 댓글만 봐도 이제 어쨌든 다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경악하는 느낌들. 이게 과연 사실이냐? 예, 이게 사실이냐가 그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게 진짜 아니야? 이런 나라가 이런 것이 아직도 있냐? 그래서 진짜다 그러니까 야 이게 왜 이건 뭔가 잘못됐다면서 막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 영화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말할 때나 늘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화통일 하잖아요. 그 평화통일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북한의 당국자들 간의 평화통일이면은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북한 주민과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게 평화통일이지 북한 당국자들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것의 어떤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게 평화면은 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평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북한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럼 평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걸 말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떤 북한 이거 저보도 이제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조국을 배신하고 남선에 갔으면은 거기서 말하는 조국이라는 건 북한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저 술 먹고 있는데 술을 한잔 먹고 막 기분 좋게 있는데 전화가 뛰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조국을 배신하고 남선에 갔으면 조용히 처박혀 살라고 사람답게 살아야 새끼하고 그래서 이게 술 먹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사람답게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나 미안하다. 내가 너보다는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너나 사람답게 살아 이 새끼하고 생각을 끊어버려. 어머 어디서 온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연결한 전화는 안 받는데 그날 술 먹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그냥 받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씨한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가 이제 자꾸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이 자꾸 어떤 북한의 실상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그걸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당국만 보게 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을 보게 되면 이건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고쳐야 되게 되는데 그걸 고치자면 어떻게 되냐? 김정은과 그 독재 정권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자극하겠죠. 근데 그것이 자극하는 거라면 저는 자극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한 인권 영화를 제작하시게 된 건가요? 뭐 그런 점 때문에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북한 인권 영화를 인권 영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걸 인권 영화라고 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을 그리는 어떤 실화 영화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뭐 여기서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놀라웠던 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는 이 언론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난리가 나가지고 뭐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수백만이 죽어간 거에 대해서는 뭐 기사 몇 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보면서 뭐 똑같은 사람인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뭐가 틀리지? 거기서 죽어간 수백만하고 뭐 어떤 인격의 차이가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사람도 살다가 죽어왔다는 것을 저는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사실은 특별히 내가 뭐 이것을 인권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을 그린 실화 영화일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씨는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나요, 감독님한테? 감독님에게요? 네. 제가 먼저 있는데 네. 제가 같이 본 한국말 잘하는 이제 외국 친구랑 같이 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저도 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감독님 저 처음 뵀을 때 정말 저를 처음 일 때문에 뵀을 때 감독님이 이랬어요. 명함 주시면서 김규민입니다 이러면서요. 한국에 온 지 10년도 넘어서 이제 인간 됐습니다 이랬어요. 이제 뭔가 이제 인간적인 거 다 회복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그 친구도 한 말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악역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무자비하게 인민들을 막 때리고 막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그 체제는 다 그 체제 하에서 없어진 정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양심은 과연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서 아니면 뭐 그런 거 회복이 가능할까? 막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정말 거기서 착취하는 계층들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은 과연 나중에라도 회복이 되는지 꼭 물어보고 싶다고 그 친구가 했어요. 예.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잡혔을 때 안전원이죠. 그때는 우리말로 하면 경찰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친구가 사식을 넣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딱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규민아 맞고 먹을래? 먹고 맞을래? 그래서요. 밥이 왔는데 먼저 맞고 먹겠냐? 네. 아니면 먹고 맞겠냐? 그래서 이게 먹고 맞으면 다워바이트를 해요. 네. 맞고 먹겠다고 생각 잘했어 하고 때려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도 당에게 충실성을 인정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스결소에 갇혀 있을 때 제가 반장을 했어요. 네. 반장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호실이라는 곳이 자꾸 냄새가 난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실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씻지 못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니까 뭐 냄새 나겠지 하고 좀 돌아서 나오려다가 뭔가 이상해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샤워, 그러니까 옛날에는 샤워, 물탱크였던 자리죠.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아파서 그런 분이 누워 계셨는데 그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다 머리코에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들춰하니까 딱 들추는데 이미 쏘고가지고 이게 담요에 살이 묻어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호 새끼들 다 나와갖고 이제 이호 씨네들 다 버킷에다 끌어놓고 개처럼 팼어요. 진짜로. 니네가 사람이냐고 이 개새끼들하고서 막 패는데 그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안전동지 죄송합니다.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걸로 해야 1인분 그죠? 식량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때 저도 걔들을 때렸어요. 어쨌든지 간에.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만약에 이제 무슨 좋은 신발 신고 오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요, 나한테. 와가지고, 야, 저거 좀 벗겨와, 그래요. 그럼 내놓으라고 하면 걔가 그냥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럼 또 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 연속되는 거고, 그 국경이나 크로싱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임신부들이 막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제가 진짜 시켰어요. 임신부들을 주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경찰은 나가고 야, 저것들 이제 쓰러질 무조건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안 시키면 어떡해요?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네. 그 사회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인간성이 그 사람들 여기다 갖다 놓고 대한민국 갖다 놓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경찰 출신들이 많아요. 안전하다 온 사람들, 보육원하다 온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는 다 착하게 살아요. 술자리에서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딱 뭐 저폭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빛들도 다 선해지고. 그러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사회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어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났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살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사회가 송희 그렇게 씨도 많구나. 공감하세요? 네, 저도 공감한 게 저도 잡혀 나갔었거든요. 탈북하다가. 탈북해서 제가 5개월 만에 잡혀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맞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물론 뭐 기독교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신 이런 게 없잖아요. 신적 존재가. 근데 삶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게 통치하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통치자가 검으면 밑에도 다 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마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귀가 되어 가는 거예요. 마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회가. 선한 예쁘고 착하고 이런 애들도 그 효심이도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만약에 크면은 또 삶이 어려워지면 엄마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엄마보다도 더 심한 일을 하는 거고 내 가정을 내 사랑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 선생님이 친구분도 바꿔서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답이 빨리 나올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사회 시스템이나 안 살아봐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외국 친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참 지금 말씀 통해서 느끼게 되네요. 영화 제작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정 문제는 어땠습니까? 투자를 받는다든가 뭐 영화 단체 지원 제도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일단은 저도 이제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위원이에요. 네. 오, 그러시구나. 심사위원인데 이번에 영진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 전혀 못 받으셨죠? 그게 뭐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일단은 북한 인권 문제 하게 되면은 심사 초반에 잘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게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자체도 대부분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 하게 되면은 그 금기시하는 게 보여요. 예. 대신에 뭐 북한을 좀 보기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약간 남북 문제에 트러블이 없다든가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 자체가 벌써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그건 제가 말 안 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말은 못 하겠지만은 네. 심사 기간 심사할 때 있었던 일은 외부로 외부로 유출 못 하니까요. 그거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 막말로 통일부에서 하는 것도 그런 건 잘립니다. 통일부에서 하는 시나리오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된 어떤 이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잘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통일부에서 잘렸을 때가 제일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영준이에서 잘렸을 때는 그렇게 문제 없었는데 그건 뭐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잘리는지가. 그래서 아유 어차피 내가 안 내 하고서 이제 근데 통일부에서 잘렸을 때가 사실은 제일 황당했죠. 야 이게 통일부에서 하는 것도 잘리는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통일부에서 하는 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잘려서 그러면 이게 그런가 보다. 그럼 뭐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런 큰 데서 영진. 예, 저는 제가 알바해서 그러니까 7년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럼 감독님 알바랑 크라우드 펀딩 순수 그렇죠. 그것만으로. 예, 그렇게 해서 아까 협박 전화 얘기도 나왔었는데 북한 측의 협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없었어요. 처음 받아봤어요. 옛날에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상한 전화를 받긴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구 주지도 않고 잘. 근데 이제 이번 영화하고는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술 깨고 나서 내가 어제 무슨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생각나서 보니까 번호가 없더라고요. 참 희한하네 하고서 내가 어제 꿈꿨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11월 9일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해킹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노트북에.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작업하는 노트북은 인터넷을 연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찍은 11월 9일이 그냥 하늘을 다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까? 네. 해킹으로요? 예. 돈 몇천만 원 들어가 들어왔더라 물에 떠내려가면서 찍은 영화인데 나 그게 제일 화가 나고요.
어디 백업도 안 해놓으셨나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작업하고 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추가 편집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외상하드에 그 외상하드를 연결해 놓고 이제 편집을 하고 하다가 잠든 거예요, 그냥. 네. 다음날 세보니까 파란색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키니까 파란색이 뜨면서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보는데 그냥 푹 하고 꺼져요, 다시.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이거 해킹으로 다 날아갔다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 외장하드를 이제 가지고서 그 이 하드 복구하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이게 사진 파일이나 이런 거는 복구할 확률이 90%가 넘는데요. 근데 이건 동영상 파일인데 다 몇십 기가씩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영상 파일은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으면은 복구가 안 된대요, 전체가 다. 그래서 속상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가진 하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야, 제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는, 저는 영상으로 어떤 인터뷰에서 감독님께서 직접 그 사랑의 선물의 집 세트장을 정말 감독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네, 그게 자유아시아 방송이었나? 네. RFA인가 그럴까? 네, RFA. 네. 그래서 와, 진짜 장판 까시고 벽지 바르시고 해서 정말 이렇게 몸으로 때우시면서 만드셨구나. 저도 신기했어요. 그거. 네. 보셨군요, 그것도. 네. 인터뷰. 네. 아니 인터뷰 못 보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생긴 집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이랑 너무 똑같아서. 네, 너무 똑같아서 뭐지, 한국에 저렇게 생긴 집이 있단 말이야.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직접 만드셨. 와, 감동 진짜. 한국 배우들, 그러니까 남쪽 배우들에게 북한을 이해시키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연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일단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다 본인들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또 이렇게 현장에 북에서 탈북민들 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술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분, 그러니까 오진아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많이 또 와서 감독한테는 물어보야 껄끄러운가 보더라고요. 네. 감독은 왕따 시키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조 감독이나 다른 탈북자분들. 현장 나가면 감독은 왕따입니다. 배우분들 다 한국 분이시죠? 예, 예. 다 그래도 뭐 본인들이 다 이렇게 안 돼.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영화 한 편을 찍잖아요. 그럼 변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변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북한도 사람 살만한 나라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야 이런 개가 이런 나라가 이런 곳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들이 확실히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영화 찍으면 쾌감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북한에서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영화를 찍고 나면은 이제 철저한 이제 그 어떤 북한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북한의 전체주의라든가 그죠, 반인류적 그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또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 감독님 사랑의 선물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홍보 좀 해주세요. 어떤 영화인가요? 작년 10월에 이제 일단 개봉은 됐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1950년대 전쟁 시기의 고아들이 폴란드로 1,500명의 고아들이 가서 거기에서 6년 동안 키워지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찍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그 앞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지금 그 영화 준비 중이고요. 네, 준비 중이고요. 이송님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주연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감독은 추상미 감독님이시죠? 오디션을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영화를 하려고, 배우가 되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있었고, 학교를 한쪽으로 다니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물론 배우로 활동하려고 이제 학교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오셔가서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오디션을 본다. 가서 한번 봐라. 그러시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9월이 네. 입시인데 그때 6월인가 됐을 거예요. 5월 말인가 6월 초가 돼가지고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뭐 작성할 것도 많고 학원도 매일 가야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냥 어떻게 뭔가 재미삼아라도 봐라. 봐라 계속 봐라고 보라고. 그 학교가 여명학교. 여명학교예요. 저기 남산타워 대안학교. 네. 거기 계실 때 보셨군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시간을 내서 전 또 이렇게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고집을 펴었다가도 두 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꼭 들으려고 해요. 왜냐면 나보다 많이 사신 분들의 조언이나 충고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러고 갔어요. 가서 보고 한 달 만에 멀티실에서 이제 그 청회를 하거든요. 이렇게 또 일주일 지나고 하면은 근데 이제 오디션 뽑혔는데 여기에서 거의 다 가서 봤어요. 아이들이 막 배워하고 싶은 애들이 다 가서 봤어요. 남자고 여자고. 많이 봤구나. 네. 그 오디션 장면 자체도 영화에 나오죠.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뽑혔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쁘고 어리고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디션 보고 와서도 이제 내가 또 알바도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그때 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뽑혔다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배우가 되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있어요. 먼저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가 가수였어요. 네. 어머니가 그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에 계속 독창, 이중창, 남성 이중창, 뭐 여성 이중창, 중창, 뭐 합창 이런 거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 계속 다닌 거예요. 어머니 따라 그 서클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음악 하는데 계속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노래에 완전 꽂혀 있어요. 한 번 들으면 그 다음엔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나온 노래도 밥을 막 쌀 씻다가도 새로 나온 막 TV에서 노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서 날 오라고 해요. 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한 장 주고 어머니가 빠르게 나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적고 뒷줄은 나를 적으라고 해요.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요. 노래에 대한 열정. 그럼 나는 빨리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적고 그 다음 줄 어머니가 적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다음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불이 없거든요. 등불 밑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그렇게 잘하다 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서클 뭐 이런 데도 계속 참가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머니는 전문대학에 나오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너도 노래 좋아하고 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돈을 좀 모아서 대지를 팔아서 너를 선풍금이 있어야 돼요. 예술대학원에 가려면 네.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대요. 비싸잖아요. 네, 그거 비싸요. 돼지 한 마리 큰 거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프셔서 15살에 네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아예 꿈이 없어졌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명학교 다니면서 세종문화관에서 이거를 우리가 공연을 올리게 됐어요. 매해마다 해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 지금도 가고 있어요. 저도. 근데 뮤지컬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 뮤지컬을 올릴 때 우리들의 이야기를 감독님을 한 명 써요. 학교에서. 그래서 와서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써서 작품을 만들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화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금 현재 우리 로마 뭐 고대 그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 그냥 공감돼서 그냥 몰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했어요. 근데 뮤지컬이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있고 연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할 때 무대에 올라서서 하는데 관객을 봤는데 관객의 표정이 내가 웃으면 관객도 웃고 내가 울면 관객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신기한 거예요. 난 처음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구나. 저 사람의 감정. 내가 보기에 일순간이긴 하지만 이것이 기억으로 남아서 삶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거를 되새기면서 자기의 삶을 살 때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배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예 깨진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를 좀 하니까 외대 가서 중국어 통상학과 뭐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원래 이걸 준비하려고 자격증 시험 막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연을 하면서 아예 바뀌어진 거예요. 이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꽂혀가지고. 그래서 애들 열어주기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 찾아가고 교감쌤 찾아가고 저 연기를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연기를 했을 때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 다 칭찬했어요. 너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그냥 편안하게 한다. 계속 이랬거든요. 선생님도 그랬었는데. 근데 정작 내가 연기를 하고 싶다고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하니까 선생님 걱정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취미로 할 때랑 직업으로 할 때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송아 안 돼. 왜 안 된다고 잘한다면서요. 저 영화 배우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겠다고 하는데 또 하지 말라고. 너가 안 할 줄 알고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유명해지려고 배우 하려고 아이돌 하려고 엄청 하는데 너는 안 된다. 너는 예쁘니 나이가 어리니 사투리를 쓰는데 뭐를 하겠다. 아예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내 이 나이에 진짜 연기를 하는 게 맞나?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짧지만 살아온 인생을 좀 이렇게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더라고요. 계속 아버지, 가족 계속 이랬거든요. 돈을 벌면 계속 보내주고 계속 그렇게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배우들의 어떤 그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제 유튜브 뭐 구글 다 뒤져가지고 이제 배우가 되려면 배우는 어떻게 되는군 다 찾아보고 이러다가 아예 마음 먹고 다시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때 지도를 하던 그 감독님도 찾아갔는데 감독님은 그분 남쪽 분인데 여자분인데 아예 지도를 그려주세요. 안 된다는 거를 답을 아예 정해놓고 안 되는 거를 너 지금 시작하지? 너 지금 25이지? 27이지? 막 지도를 그려요. 그럼 이쯤 가면 난 지금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공연을 하고 한번 올리고 돈을 그 아마추어들에게서 받고 뭐 회사에서 먹고 살 수가 없다. 먹고 나 이렇게 사는 것도 난 지금 내 딴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가족들도 반대를 해서 집을 나와서 자기가 연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고. 그만큼 어려워서 난 지금도 이렇게 아마추어들 데리고 한 번 TV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데리고 하는 것도 난 성공했다 보는데 네가 한다고? 못한다. 이거를 완전 그러신 거예요. 좀 상처받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해줘. 날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받았어요. 근데 다 뭐냐면 계속 TV, 유명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전 TV 안 나가도 돼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요. 근데 제가 박신양 씨의 나와서 이야기하는 강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번 들었는데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굶지 않잖아요. 저거 입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때 선생님이 그래 너가 진짜 그렇게 마음먹었어? 하더니 네 하니까 이제 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같이 기도하고. 지금 이송님이 이 얘기하니까 김규민 감독님이 감독의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예, 맞아요. 존경을 느끼셨는데 앞으로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까 이제 김 감독님이 영화 촬영하면서 이 남쪽 배우들이 변해가는 과정 이게 감동이었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영화를 보면 이제 이송님도 추상미 감독님과의 관계 영화 안에서 그 변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영화 나레이션으로 나오죠. 마음의 문을 아직 못 열고 있다. 네네네 맞아.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두 분이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땠어요? 그 관계의 변화는?
왜냐하면 한국으로 오는 모든 가정들에는 그냥 순탄한 가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도 어떤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겪었으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람을 향한 믿음이 오랜 지속되고 그 한결같은 마음이 계속 되면은 그게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그런 것 같아. 그게 나도 몰랐었는데 점차적으로 나도 여기에 이제 정착하면서 나도 내 면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을 만났을 때는 더 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감독이라기보다도 제가 감독님이 나온 영화를 전 자연스럽게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TV에서 보던 분이고 한때 그렇게 유명했다고 또 여배우 네, 들었고 네. 그리고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관계 그냥 이분은 북한인 배우가 필요하고 나는 배우를 하고 싶은데 감독님이 어떤 영화에 출연해야 되고 이 정도의 생각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는 연기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네, 네. 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감독님은 계속 느끼겠죠. 저는 몰랐는데 감독님은 스스로 느끼고 온 지 또 얼마 안 되고 1년 반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한국에 촬영 당시에는 네. 입국한 지 네, 8월에 여기서 생활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감독님이랑 한 거는 진짜 1년 만에 이제 만나서 같이 작업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연 거는 감독님으로부터 연 게 아니라 그 고아들을 키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 내가 마음이 그분들을 열렸는데 폴란드 고아원 선생님들 네. 만났을 때 왜냐면요 갔는데 눈도 노랗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른 분들인데요 저를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국에 같은 민족이지만 한국에 와서도 저는 어쩌면 북한보다도 더 북한은 어쩌면 사랑이 다 있는데 그게 어떤 직설적이고 투박한 사랑이지만은 여기는 간사한 것 같고 지 사람 앞에서는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 나에게 웃고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마음을 모르. 저 사람이 한국식 예의나 에티켓을 잘 이제 네. 모르겠는 거고 네, 속마음을 모르겠는 거고 여긴 또 가족도 없고 했으니까 네, 더더구나 더 그런 생각을 거예요.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안 않았거나 왔어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빨라요. 저기서 온 분들은. 그래서요. 아무리 웃으면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웃다가도 이렇게 얼굴을 돌릴 때 그 뉘앙스, 그 표정에서 다 느껴요. 저 사람 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다 알아요. 그걸 다 보여요. 그래서 먼저 내가 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안 받으려고 먼저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기 싫어서가 보다도 먼저 나를 보호하려면 다 보호막을 치는 것 같아요. 감독님 만났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독님은 계속 뭔가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가식으로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식으로.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봤는데 내가 북한에서 왔다니까 더 막 좋아가지고 여기 있다가 가라고 막 그러니까 감독님을 먼저 보내고 여기서 폴란드에서 좀 있다가 네, 폴란드에서 있다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80에서 90에 넘어가는 그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유럽이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렇죠. 안고서 제 얼굴에요 키스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예뻐서 그 선녀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저가 선녀 나이 또래잖아요. 막 해주시고 막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감독님이 나에게 스킨십을 하셔가 아니라 그 그분들이 그 먼저 나를 다가올 때 너는 아픈 애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애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날 때 너가 상처받을까 봐 이런 말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냥 와서
그냥 다른 사람을 대하듯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하듯 이렇게 대하면은 나도 빨리 그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나를 북한에서 오면은 뭔가 힘들어서 이렇게 조심스러워 이렇게 대하면 나도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열어가지고 감독님이 갔는데 질투하시는 거예요. 승아, 네. 너는 내가 그렇게 너한테 막 해도 너는 나한테 마음 안 넣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그분들을 보는데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막 그렇게 하냐? 막 그러는 거. 그래서 저도 몰랐거든요. 그분 이렇게 감독님 말씀하셔서도 알았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좀 마음 열은 건데 저 딴엔 열은 건데도 그분에게 보이기는 안 열은 걸로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렇죠. 근데 감독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 처음에 만났을 때랑 이제 폴란드에서 계속 찍으면서 그 하루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자기도 같이 자고 둘이서. 그러니까 방도 같이 쓰셨더라고요. 그쵸? 호텔 방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의 마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 저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일정한 하나구나. 왔다 갔다 자기가 좋으면 잘해주고 자기가 좀 기분 나쁘면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구나. 이게 느껴지는 이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꽤 오래 걸렸군요. 시간이. 네. 아, 그렇게 찍으셨구나. 네. 촬영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촬영 과정에서 힘들었다기보다도 촬영 과정에서 힘들어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런 거를 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 것 그거는 상관없는데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스태프들과의 관계 같은 네. 거요? 이렇게 뭐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이런 언니들도 2명 가고 이랬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끝나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야기랑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저분들이 좋아하지? 이런 거?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화 같은 게. 네, 그게 아니라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저분들의 이쁨을 받고 싶고 이런 게 있던 것 같아.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저분들이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뭐를 말해야 되지 모르는 것들? 그러다가도 자연스럽게 내 자아가 나갈 때마다 힘들다는 말, 힘들다는 말이 이게 지금 힘든 이 상황이 힘든 거예요. 나한테는 찍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영화가 대인 관계. 네, 대인 관계가 힘드니까 이 전체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힘들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니까 뭐 배고프면 빨리 오고, 그러니까 배고프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춥다도 빨리 춥다. 막 이런 것들이 그냥 툭툭툭 나가니까 말하고 내가 괜히 이런 말했나? 괜히 저분들에게 저분들 더 힘들겠는데 내가 괜히 이런 말했나?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관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온 지 또 얼마 안 되셨고 네. 그렇게 많은 한국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그게 처음이니까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촬영이 아니라 그게 그래서 힘드셨구나. 눈치도 이렇게 전 다 보여요. 저분이랑 저분 사이가 안 좋고 저분이랑 저분 사이가 좋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이 안에서 잘 버텨 살 수 있을까 뭔가 이런 거? 참. 생존 본능을 키우셨고 네, 어리신데 그때는 아직 더 어리셨는데. 김 감독님은 폴란드로 간 아이들 보셨죠?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느낌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영화 감독이 되면은 단점이 한 가지가 생기는 게요. 네. 영화를 보면서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분석하게 돼요. 궁금하네요. 네. 처음엔 쭉 절반까지 보면서 이걸 어떻게 붙이려고 이렇게 결과를 어떻게 내려고 이렇게 끌고 가지? 굉장히 그게 사실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요. 그 어떤 탈북민 한 소녀와 6.25 때
끌려간 뭐 이런 네. 이걸 어떻게 붙이시려고 이렇게 끌고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잘 또 이렇게 이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특이하게 이게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셨다. 그게 소감이었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성혜 씨 보면서 네. 이 친구 아직은 한국 사회와 덜 부딪혔구나 하는 게 그 장면마다 보이더라고요. 막 울고 그러는 거 보면서 그냥 그게 이제 사실은 저도 누구 보고 보라고 그러지 않지만은 저도 사실은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이게 탈북자들 영화를요. 그러니까 제가 찍으면서도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잊고 싶은데 자꾸 그걸 이제 되새겨야 네. 되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게 영화에서 딱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저 친구 참 많이 힘들겠다. 앞으로 이게 저도 어쨌든지 간에 뭐 배우를 해보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그걸 포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서 감독으로 들어섰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생기니까 그냥 보는 내내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할 텐데 안쓰러우셨구나. 이건 네. 북한에 살아보지 않은 저로서는 도저히 그렇죠. 헤아릴 수 없는 네. 그런 감정과 느낌이었습니다. 네. 영화를 찍기 전과 찍은 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화를 찍기 전에는요, 그냥 마냥 그냥 좀 들뜨지만 또 걱정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고 뭔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배우라면 배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면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영화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하구나. 영화 속에 들어가는 그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서의 그 삶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삶이 하나하나가 배우로서 표출해내는 데에 다 영향이 있겠구나. 예를 들어 기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도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이 힘든 것도 이런 힘듦이 쌓이다가 행복이 탁 터지면 그 감정이 어떤 변화가 오고 표정에 뉘앙스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은 그게 배우로서 다 재산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의지만 강한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다 배우라는 거는. 내가 먼저 올바른 성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지금 이제 극영화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다큐멘터리라는 작년에 개봉했고요. 어떤 사람들이 꼭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서 영화 배우를 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만 위해서라기보다도 물론 거기에 더 파고 들어가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부족하다고, 나 자존감도 낮고 내가 못나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처음에 배우를 하고 싶었을 때는. 근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저 사람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은 저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은 부족한 사람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내면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고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고 위로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좋은 배우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은 그 영화를 봤을 때 내면이 치유되거나 어떤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으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다큐 영화인데도 제가 본 기사로는 5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5만 명이면 감독님 어떻게 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큐 영화로 그죠? 영화. 이것도 뭐 그렇게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1, 2억은 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보니까 2억인가 1억인가 예, 예. 뭐 어쨌든 그 여비만 해도 뭐 그렇죠. 그렇죠. 이 지원도 조금 받은 걸로 나중에 크레딧에 나오더라고요. 네, 일본에서의 상영도 뭐 배급사가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네. 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튼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러면 네. 성공한 겁니다. 저는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네, 참 행복해요. 네. 네. 아, 사랑의 선물은 어떤 분들이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랑의 뭐- 선물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네. 이게 영화 하면서 16년이나 영화판에 살았는데 15세 이상 관람가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15세 이상만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부모가 데리고 예. 가면 괜찮은 거 예. 아니에요? 부모가 들어가면 괜찮다고 그쵸. 그러는데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18세는 안 18세 되지만 이상 네. 청구는 안 되는데 이건 안 되지만 15세 이상, 12세 예. 이상 부모 동반하면 예.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다 봐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다 보시라고 네. 설명고. 저는 어떤 분의 후기로 그 극장에 있었던 초등학생 아이들이 엉엉 우는 네.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데려와준 엄마한테 엄마 대한민국에서 나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진짜요. 아이가 그랬대요. 너무 불쌍해서 북한의 현실이.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도 거의 반 이상의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 애들이 다 보고선 가면서 이제 감독님 좋은 영화 감사하다고 악수 하겠다고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봤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도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딸님이도 처음에 자기가 찍고 나서 시사회 할 때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지가 찍었고 그냥 어떻게 느낌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냥 애들 불쌍해요. 이거였어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사회 딱 얘 컸잖아요. 네. 한 3살이 더 많아졌는데 이번에는 막 지도 이제 보고선 지영아에 감격해가지고 울더라고요. 막 우선 예. 아 촬영 당시 3학년이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예, 그렇죠. 완성된 지 한참 있다가 개봉한 네.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벌써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내미가 13살, 12살인가? 12살 때. 예.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은 뭐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자, 북한 소재 탈북자 관련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송님은 관련된 다른 영화를 본 소감, 또 인상적으로 본 북한 소재 영화 어떤 게 있나요? 차인표 선배님이 찍으신 크로싱. 네, 그거를 봤었는데 그게 올해 초봄인가? 네, 작년 겨울인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중간도 안 갔는데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나는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는 성공적으로 왔는데 아들이 성공적으로 못 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어서 그리고 그런 걸 봤어요. 저는 어떤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좀 적극적이지 못한 거를 보고 안타까웠어요. 계속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발을 동동 굴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탈북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게 받아들이는 정책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오는 몽골 쪽으로 오는 그렇죠.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 국가와 국가 그 외교 간의 그런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좀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이지 않은 게 보이더라고요. 저분들이 만약에 자기 자식이라면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송님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는 얘기고 네. 영화를 볼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 사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또 외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저도 크로싱 영화 보면서 잘 참다가 그 마지막에 축구화 신겨주는 장면에서 이제 거기서 조금 무너졌습니다. 조감독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크로싱 보게 되면 장면마다 안에 저렇게 힘들었지 생각 안 나요. 사실은 이렇게 찍는 과정에서 네. 힘드셨던 거. 네. 참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감독 데뷔작이라서요.
정말로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거의 전쟁 같은 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힘들었고 또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그때 감독님을 참 많이 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감독이 되니까 어떠셔요? 아 이게 감독이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해서 이제 김태형 감독님하고 술 한잔 할 때 이제 그냥 아유 감독님 제가 그때 좀 더 버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네가 해보니까 알게. 그 크로싱에도 따님이 출연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애기로. 애기 6개월 때. 어머, 어떡해. 이렇게 집에서 울고 뭐 이제 그때. 에이, 와. 그 탈북자 같이 갈 때 이제 애기 없는 아줌마 하나 있죠. 네. 예. 그 6개월 애기 역할. 와, 배우를 아예. 그러니까 태어났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집사람이 저를 보려고 저 부산 쪽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감독님이 보더니 그 애를 얻고 왔으니까 뭐 야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출연시켜 해가지고 다시 봐야겠다. 네, 그래서 개업이 바뀐 거죠. 어머니 거의 같이 나온 거예요. 애기 어머니 같이 나온 거예요? 아니요. 애기만. 그래가지고 출연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보면서 이게 제가 약간 뭐 수용소 장면도 제가 다 고정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온 길도 거의 제가 온 길하고 그대로 다 따라했고 몽골로 예. 그 사막.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촬영하러 가가지고 아 내가 이런 곳을 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몽골을 갈 때에는 살아야 된다는 그 본능 때문에 언제 무슨 뭐 몽골 사막이 춥고 덥고 있다고 신경 안 쓰고 갔는데요. 촬영하러 가니까 야 이게 사막이 이런 것이었구나. 새삼스럽게 느끼신 거군요. 그때 알았어요. 뭐 사실은 크로싱이라든가 뭐 국경남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솔직히 힘들었던 게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뭐 근데 북한 관련 영화라고 했을 때는 뭐 그런 인권 크로싱 같은 정말 힘든 탈북민의 삶을 그린 거랑 간첩 영화를 이제 상업 영화로 크게 그 딱 두 장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본 북한이 관련된 영화가 쉬리거든요. 99년도. 그때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쉬리라고 있어요. 한국 영화의 부흥의 시작점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 나온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왔는데 많더라고요. 북한 관련된 영화가 많은데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거의 다 상업적인 거를 많이 봐서 현실적이다 하는 건 이제 크로싱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상업적 위주보다도 진짜 그 삶이잖아요, 진짜. 그때 찍은 지 아직도 이 크로싱 오라지만 아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북한 지하기회 얘기를 돌았던 신이 보낸 남자라는 작품도 봤어요. 그것도 기억이 너무 나네요. 처참한 한국 영화예요. 네, 한국 영화입니다. 봐야겠다. 전 또 비교적 최근의 영화로 그 출국이라는 영화, 오길란 박사님이 뭐 딸을 어떻게 여독 수용소에 같이 그것도 참 안타깝게 봤는데, 근데 참 그 영화에 대해서도 그 영화를 순수히 보는 시선과 있는 동시에 그 뭐 우니 좌니 막 온갖 소리들이 기사로 뜨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이 또 이 영화는 모든 나쁜 거를 북한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평도 있고 아니 그냥 순수하게 영화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를 왜 또 이렇게 진영의 논리로 그게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사실은 말해야 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있는 사실을 자꾸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국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왜 말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없었는데 겨울나비 찍었을 때 상영회를 했어요. 상영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건 10년 전이니까 한 10년 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굳이 1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또 그때 어떤 게 나왔었냐면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괜찮은 좋은 영화죠. 그래서 이거 굳이 34년 전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보던 거 지가 말하는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경중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휴가도 만약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은 동일해야 그죠. 된다.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선 입장에서 내가 선 위치에서 뭔가를 자꾸 보고 그걸 재단을 하려고 하고 특히 또 이게 그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제 웃긴 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가게 되면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상관없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적극적이에요. 그건 보편적 가치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인권을 떠들어야 되는 게 뭐 소위 말하는 어느 한쪽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인권은 다 말을 하면서도 북한 인권은 말을 안 해요. 그게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뭐 이제 북한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살아본 내가 지금 말하고 해. 당신이 그걸 결정할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감독님은 나쁜 것만 보고 와서 그런데 아니 뭔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로 인권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북한의 인권은 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안 보면 안 되겠냐 이런 잣대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인권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북한의 인권이라고 해서 외면받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 그쵸? 접근해야 하는 당연하죠. 인류 공통의 문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북한 인권 영화나 탈북자 소재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럼 뭐 어쨌든지간에 그러니까 뭐 북한 관련 영화라면 별 문제지만은 북한 인권 관련된 영화나 탈북민 소재 영화들이 그렇게 즐겁고 신나고 보기스러운 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지간에 그게 아픔을 다룬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영화들 대부분이 다 그 크로싱 같이 이렇게 정말 김태형 감독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은 별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독립 장편 영화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게 어떤 스토리를 크게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슬프고 어두운 그런 느낌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웃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영화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게 다 어둡거나 좀 슬픈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을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투자받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인류 보편의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인권인데 이제 북한 인권만은 이제 외면시되고 금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받기도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꿈과 계획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송님은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다면 최정의 꿈은 선교사예요. 영화 배우를 하다가 선교사를 하는 거군요. 네. 그것도 올해 결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학생으로서 어떤 내가 서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그 안에서 연기자로서의 그 배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이것 또한 선교 일을 하면서 사용될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화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뭐든 감사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흐뭇한 표정이시네요,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김 감독님 목표가 있다면 또 꿈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전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이런 슬픈 영화 좀 그만 찍고. 그때 말씀하신 저 액션 영화, 액션 코미디 영화를 코미디 영화, 좀 하나님이 좀 빨리 통일을 시켜줘가지고 제가 좀 액션 코미디 영화를 좀 찍고 싶습니다. 근데 겨울나비 연작을 5-5편 찍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빨리 찍어야 통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뭐 지금 3개 찍으신 거죠? 아니 두 개째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3개 남았군요. 네, 3개 남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통일만 되면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어쨌든 뭐 지금 상업 영화도 또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뭐 상업 영화도 준비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작품도 아마 다음 달부터 들어갈 것 같고요.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시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예정됐던 시간이 다 돼서 출연 소감 여쭙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향수님부터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처음에 그 김기민 감독님께서 이 영화가 정말 국내에서 상영관도 찾기 힘들고 해서 외국에서 먼저 인정해주고 그런 현실이 감사하고 기쁘면서 슬펐다. 저도 그 국내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야기 나온 영화들이 다 그 북한이 하는 체제에 치인 개인의 삶을 그린 거잖아요. 다. 그죠? 개인의 삶을 정말 그린 건데 누구보다도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100% 그 배경에 상관없이 무슨 이념에 상관없이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될 사람들은 또 한국 안에서 분열이 되고 이게 상영을 안 해주고 지원도 안 받아주고 뭐 물론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현실이 좀 다시 한번 슬펐고 저도 이제 한국에 산 지 20년이 되지만 한국이 왜 이렇게 분열이 됐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 한국의 그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사실 추삼희 감독님이랑 저는 정기적으로 뵀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받은 상처,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저도 지금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이게 사람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뭐 국적이나 민족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슬퍼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게 늘 무슨 진영의 논리에 휩쓸리는 그런 현실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영화들을 보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정말로 울고 웃고 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느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민 감독님이 만드시는 액션 코미디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송님은 오늘 출연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경험이라서 좀 처음에는 긴장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감독님도 또 선생님 두 분도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한 것 같고 같은 고향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감독님을 하시고 또 영화를 찍으셨다고 들어서 가서 봤는데 이 영화를 제가 보면은 저는 당연히 동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보신다면 어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란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봤을 때 저 여자 천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부끄럽지 않나 한심하다 이게 아니라 나라면 내가 저 충심이 엄마라면 충심이 아버지라면 내가 효심이 효심. 네, 효심이. 네. 효심이 아버지라면 효심이 어머니라면 아니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저 사람들이랑 다를까? 나는 과연 깨끗하게 현재처럼 예쁜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을까? 살았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봤던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중년 부부가 같이 보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부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손을 잡으면서 천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천박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를 완전히 좀 나는 지금 울고 이렇게 닦으며 나오는데 그릇된 관점에서 보셨다고 보셨네요. 그러니까 네. 제 판단은 그렇네요. 네. 지 않나? 이 감독이 대체 누구야? 돈이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진짜 지금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사람이 천박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어느 누가 천박하게 살고 싶겠어요. 조금은 더 물러서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대로 자기 기준의 판단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되지 않는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는 관객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은 이 영화를 보실 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갖고 살아온 이 나라고 70년 동안 끊어졌고 그 영화를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삶에서 있는 거에 만족하고 먼저 사랑을 하는 게 타인을 먼저 사랑하기보다도 내가 있는 자리, 곧
가족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직장이라면 학교라면 그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화를 접할 때 그 마음이 아 천하다 이렇게 아니라 아 참 한심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려고 한 번은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민 감독님 출연 소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늘 출연할 때마다 감사하고요. 이성 씨도 이제 연기자가 되겠다니까. 네. 아까 말했잖아요. 100% 마음에 들게 못한다고. 네. 이성 씨가 열심히 연습해도 열심히 연기해도 연기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잘한다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러나 스타들도 3, 4억씩 받으면서 10억씩 받아요. 요즘.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저게 연기냐 발연기지 뭐 이제 그런 형 보고요. 10억씩 받고 먹는 게 뭔 상관이에요.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많지만은 이제 이거에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도 이게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데 이제 최소한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렇게는 안 살겠죠. 그럼 그보다는 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후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쩌면은 그러니까 어떤 북한의 좋은 모습이 많게 되면은 좋은 모습도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살았던 북한은 좋은 모습은 우리 집에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못 그러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좀 어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 누구나가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가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를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절대로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 다 똑같이 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어떤 공산 마귀가 이제 저렇게 잡고 있어 그러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나무 의사회 오늘은 박향수님, 영화감독 김규민 감독님, 배우 이송님 모시고 북한 인권 및 탈북자 소재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세상에 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는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누구나가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하루속히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